오늘은 그 빠진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녹화를 안 해놓으면 애들이 못 보잖아. 그래서 오늘 반드시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녹화하고 사실 조금 더 봤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이 정도 괜찮잖아. 자, 봅시다. NG 같은 거네. NG 같은 거. 자, 다시. 그래. 자, 우리가 오늘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주기율표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주기율표의 역사입니다.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제일 먼저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비스무리하게 언급했는 사람이 누구냐? 데베라이너. 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는 것은 세쌍원소설이다. 이 세쌍원소설이 무엇이냐? 원자를 갖다가 세 쌍씩 배치를 했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애가 1번과 3번의 가운데 성질을 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쌍원소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얘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설이죠, 설. 정확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좀 많이 고쳐지게 되거든. 그 다음 나왔는 게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는 옥타브설. 우리 옥타브라고 얘기를 하면, 옥타브라고 지랄 똥 싸고 있네. 자, 옥타브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거잖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8개의 음이 한 옥타브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8개와 관련, 숫자 8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자량 순서대로 배치를 했을 때 8번째마다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이 나타나더라,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역시나 옥타브 설입니다. 정확하지 않죠? 설이니까. 그 다음에 나왔는 게 멘델레예프. 이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주장했어요. 순서대로 배치를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순서? 얘도 원자량 순서로, 원자의 질량, 원자의 상대적 질량의 순서를 매겨가지고 배치를 했단 말이야. 그래 돼버리니까 이때는 발견했는 원소가 60여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빈칸들이 생기더라는 거지. 아직 발견 안 됐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그래서 발견 안 됐는 원소를 갖다가 유출을 해가지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거기에다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집어넣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나중에 발견됐을 때 그 성격이 진짜 얘가 얘기했는 성격과 비슷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는 이 주기율표인데,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이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면, 얘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고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살짝 복습하는 개념에서 얘기를 해보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가지고 매기는데, 양성자의 수,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매기잖아요. 그리고 중성 원자라고 하면은 양성자와 뭐의 개수가 똑같다? 당연히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죠. 양성자의 수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매긴다. 그래서 우리가 X라고 하는 원소를 나타낼 때 그 원자 번호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어주죠. 원자 번호.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요 상단 부분에다가는 뭘 적어줍니까? 질량수를 적어주죠.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줬는 값. 요렇게 배웠었죠?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부분, 여기에다가는 이온수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부분에다가는 개수를 적어줍니다. 개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데, 어찌됐던 간에 이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은 양성자의 개수, 즉 원자 번호를 가지고 이 주기율표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5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데, 혹시나 책을 안 갖고 왔는 사람들을 대비해 갖고 쌤의 사진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시면은, 이게 화질이 좀 구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면은 책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이 주기율표입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노란색, 그리고 이 초록색, 이 파란색이 있는데, 이 노란색은 비금속인 애들, 금속이 아닌 애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금속인 애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준금속이라 그래가지고 중 말고 준금속이라고 해서 금속과 비금속의 가운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딱 알겠지. 오른쪽 상단 부분으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강해지고 비금속의 성질이 강해지고, 쌤이 빠르게 얘기를 한다고 살짝 얘기를 잘못했는데, 노란색이 금속, 초록색이 준금속, 파란색이 비금속이에요. 자, 오른쪽 상단 부분으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이 강해지고 왼쪽 하단 부분으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원자번호로 매긴 것이 아니라 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살짝 칠판을 지우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11번인 나트륨을 한번 가봅시다. 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가 11번. 고로 양성자가 몇 개? 11개. 양성자가 11개. 그러면 우리가 보호의 원자 배치를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자들을 한번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성자가 11개가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죠. 2개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8개의 전자가 들어간다라는 거. 합이 10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껍질에서도 8개가 들어갈 수는 있으나 8개를 다 채워주지 않죠. 왜? 11개니까 얘가 나머지 1개가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원자가 전자가 1개 존재하죠. 원자가 전자가 1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 껍질이 몇 개 있어요? 전자 껍질이 1개, 2개, 3개. 3개가 있죠. 전자 껍질의 개수가 껍질 수가 몇 개다? 3개 있다. 그럼 뜬금없이 원자과 전자하고 껍질의 수는 왜 매기냐?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로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껍질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나트륨 한번 찾아봅시다. 가로줄로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세로줄로는 첫 번째 줄에 존재하고 있죠. 최외곽 원자과 전자가 1개잖아요. 그래서 세로줄은 1족이 되는 거고 껍질의 개수는 3개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줄로는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개 더 플러스 원자과 전자, 즉 세로줄, 얘네들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족일 때 같은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죠. 잠시만. 자, 같은 족일 때 같은 성질, 원자과 전자가 원소의 성질을 의미한다. 왜냐? 성질을 우리가 파악해주는 것은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할 때를 보고 파악을 해주는데, 이 반응하는 이유는 불안정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왜 불안정하냐고. 왜 불안정하냐면 원자과 전자가 8개가 안 됐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야.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됐으면 불안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놈의 식기는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가 1개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거라고. 그럼 어느 정도로 불안정한 거냐? 7개를 못 채워줄 만큼 불안정한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원자과 전자는 세로줄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같은 세로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싹 다 원자과 전자가 1개인 거야. 그럼 전부 다 7개만큼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7개만큼 딴 애들이랑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족함이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로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성질이 똑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같은 이유는 원자과 개수의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기율표, 우리가 오비탈로 표현했는 주기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쌤도 띄워줄게. 이거죠. 자, 요 주기율표를 보시면요, 어때요?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자, 1족에 1s1, 2족에 2s1, 3족에 3s1, 4족에 4s1 이렇게 원자과 전자만 나타내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한 개씩 있잖아. 1족에는. 2족에는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죠. 2개씩. 그 다음에 13족에는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죠. 14족에는 4개, 15족에는 5개, 16족에는 6개, 17족에는 7개, 18족에는 몇 개? 8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족에 있으면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 개의 족에 대한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뒷분에서 배우지만 지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말 나온 김에. 자, 우선 1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원자 번호는 1번부터 20번까지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 중학교 때도 몇 번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 외우는 방법. 자, 한 번 더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봅시다. 히, 해, 리, 배, 비, 키니, 오프너, 나만, 알, 지, 펩, 시, 콜라, 가 이렇게 되죠. 1번부터 원자번호 20번까지. 이히 리베 무슨 뜻이에요? 독일어로 사랑합니다. 이히 리베 뭐를 사랑하느냐? 비키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는 걸? 오프너, 비키니를 여는 걸 사랑한다. 이건 누구만 알아? 나만 알지. 목이 마른 거야. 펩시 콜라 마시면 어때요?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애들, 알고 있어야 되는 족은 3개가 있는데 바로 1족, 그 다음에 17족, 그 다음에 18족입니다. 족은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 거죠. 주기는 1번부터 7번까지 있고 가로줄은 7줄, 세로줄은 18줄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이 3번부터 12번까지를 생략합니다. 세로줄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1족 얘는 17족 얘는 18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족을 갖다 뭐라 불러주냐? 알칼리성 금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칼리성 금속. 얘들은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굉장히 반응성이 큰데 우리가 살짝 쌤이 뛰어넘은 것 같지만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수소요. 수소는 뭐예요? 금속이 아니죠. 색깔 다르죠. 책에도 색깔 다르다고 나타나 있죠.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자, 어찌됐든 알칼리성 금속은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놔두면은 산소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과도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관은 어디에서 해줘야 돼요? 석유 안에 집어넣어서 보관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물이랑 반응하고 나서 반응이 끝난 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알칼리성, 즉 염기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물에 집어넣었을 때 그 물이 알칼리성, 염기성이 되므로 우리가 알칼리성 금속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굉장히 무르다. 어느 정도로 무르냐면 칼로 잘리면 잘릴 정도로 무른 금속에 해당하는 애들이 바로 알칼리성 금속입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알칼리성 금속에 대해서는 그 뒷부분에 대해 넘어가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한 개만 더 추가할게요. 얘들은 17족 애들이랑 반응을 굉장히 잘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족 한번 얘기해 볼게요. (17족) 17족입니다. 할로젠 원소라 불러줍니다. 할로젠 원소. 원래 옛날에는 할로겐 원소라 그랬는데 용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옛날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할로겐 원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용어가 할로젠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세요. 자, 어찌됐든 간에 17족인데 17족 원소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성. 그리고 냄새가 역겨워요.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난다. 그리고 이 애들마다 성격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마다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색깔을 쌤이 하나하나 좀 적어줄게요. 이 밑에 두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Br, 브로민이고요. 아이오딘. 우리가 중학교 땐 요오드로 배웠을 거예요. 이게 용어가 또 바뀌어갖고 아이오딘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F, 플루오린도요. 옛날에는 용어가 플루오르였어요. 근데 용어가 바뀌어서 플루오린으로 바뀌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만 존재할 때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F2, Cl2, Br2, I2 이런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 F2 플루오린은 색깔이 자연 상태에 놔두면 어떤 색이냐면은 담황색을 띱니다. 담황색. 그 다음에 얘는 황록색. 연소가 제일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잘 알고 계세요. 황록색인데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탈색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 장미를 염소 기체 안에 집어넣었다 꺼내잖아요. 그럼 흰색으로 변해요. 색을 빼버리는 성질이 있다고. 네, 브로민은 적갈색. 갈색은 갈색인데 적색에 가까운 갈색 있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보라색의 성질을 색깔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부 다 독성이다. 그 다음에 싹 다 뭐다? 싹 다 비금속이다. 비금속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추가하자면은 1족 애들이랑 반응을 잘한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할로젠 원소입니다. 할로젠 원소. 원자과 전자들이 7개인 애들이죠. 17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애들.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만화나 아니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독가스들이 전부 다 이 할로젠 원소 가스들입니다. 할로젠 원소 가스들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로민은 자연 상태에서 얘네들 대부분이 전부 다 상온에서는 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브로민만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17족에 대해서는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는 끝. 그 개콘 요새 봅니까? 그 개콘에서 그 코너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거 나 되게 재밌게 봤거든. 조폭 나오는데 막 이렇게 짜장면집 딸내미한테 두드러 맞는 거.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하면서 그 보세요. 자네 유단장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르면 말고. 자, 마지막으로 18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족은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비, 활, 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비활성 기체. 활성이 아니라는 거죠. 활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즉슨 반응을 안 해요. 딴 원소, 딴 원자들이랑 반응을 안 해요. 왜? Why? 왜? 안정화됐으니까.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왜 안정화되어 있냐? 일단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헬륨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2번입니다. 양성자가 2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껍질은 2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고 2개가 들어갔을 때 안정화되죠. 그러니까 안정화됐다 이 말이에요. 전자가 2개 있으니까 딴 애들이랑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 네온이나 아르곤 이 밑으로부터 또 전자가 체외곽 전자가 몇 개냐면 전자가 8개 8개가 가득 차있다. 그러니까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딴 애들이랑 반응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옥테세 법칙 기억나죠? 옥테세 법칙 8개가 차져 있으면 8개가 차져 있으면은 이 원자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딴 애들이랑 전혀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얘들은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색깔을 이렇게 가열을 해줬을 때 전압을 줬을 때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간판에다 이용하는 게 바로 네온이죠. 그 우리는 네온 사인이라고 하죠. 네온 사인. 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니도 그거 봤는가 보네. 아, 나 그거 맨 끝에 그게 진짜 웃기더라. 두드러 막 이렇게 천천히 들어와봐 한 다음에 끝에 이렇게 지가 이렇게 하고 당황하지 않고 뭐 이질한 다음에 끝 이질하는 거잖아. 끝.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아씨 쓸쓸하네. 쓸쓸해. 페이지 106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106페이지에 그래 그거 애들이 많이 다쳤어.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 완전 웃김. 자, 어찌됐든 페이지 106페이지의 상단 부분에 쌤이 방금 얘기했던 거 나옵니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 수가 원자 번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줄쳐주세요.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뭐가? 원자과 전자수, 체외각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원자 번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줄쳐주시고, 그 밑에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얘기를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굳이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쌤이 따로 판선을 하지 않고 책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봤던 내용이거든요. 자, 금속 원소. 금속 원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주기율표에서 왼쪽 가운데,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그래서 금속 원소의 특징은 전자를 읽기 쉬운 애들. 읽기 쉽기 때문에 이온이 된다면 양이온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기 쉬운 애들. 왜 얻기 쉬운지, 왜 읽기 쉬운지는 다음 시간에 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전자를 얻기 쉬운 애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단 누구는 제외? 18족 제외. 왜? 18족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거나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온에서의 상태, 금속 원소는, 금속은 대부분이 어떤 상태다? 고체 상태다. 단 누구만 빼고? 수은. 수은은 유일하게 액체 금속이죠. 그다음에 비금속 애들은 누구? 비금속 애들은 기체 상태나 고체 상태. 연성, 전성. 연성이랑 전성이 뭐냐면 얇게 펴지는 성질이나 휘어지는 성질. 이걸 연성과 전성이라 불러줍니다. 금속은 그런 성질이 있죠. 근데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부서져 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성질이 없다라는 점.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전기를 잘 전달해주는 애가 열도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 전기를 잘 전달하죠. 그래서 열 또한 잘 전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고 잘 전달하고 비금속은 잘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넘기고요. 됐어요. 다 봤습니다.
뭐 들어와 있는 애들도 없고 쌤이 11시까지 수업을 하려고 했으나 그 인원수도 좀 적고 해서 오늘 쌤 딱 여기까지만 수업할게요. 다음 시간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 그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양이온이 되는 이유, 음이온이 되는 이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요. 원자 반지름과 또 반응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심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했다. 애들이 많이 다쳤어.